자, 582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임법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냐면 상임법은 거의 뭐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냐면 주임법과 같아요. 그러면 일반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주임법에 특이한 게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등기안에도 뭐 하면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인정하죠. 그러면 상가 건물도 똑같아요. 인도와 다만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인정이 되고,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도록 했죠. 상가도 마찬가지로 지위 승계 똑같이 일어나고요. 존속기간 최단기간 보장하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경매할 때 인도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경매 신청할 때 인도할 필요 없죠. 상가도 예외가 똑같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도 인정돼요. 똑같아요. 그럼 차이점은 주임법에만 있고 상임법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예요. 사실혼 배우자 승계는 주택에만 나오지 상가 임대차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승계가 되지 않는 거야. 자, 교재 보세요. 자, 차이점만 봅니다. 그 583쪽에 뭐 적용 범위 나오는데 일단 사업해야 되니까 영리 활동을 해야 돼요. 영리 활동. 다음 페이지에 판례 잠깐 볼까요? 그 판례 박스의 끝에서 넷째 줄 보세요. 끝에서 넷째 줄.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창회 사무실은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종중 사무실도 안 돼요. 그러면 공장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은 제조하는 사실행위라는 것이지 영리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창고,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사실행위를 하는 곳에서 함께 뭐까지 하고 있으면, 영리행위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때는 상임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런데 상임법은 주임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 괄호 2번이죠. 이건 별 3개짜리예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자,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얼마 이하야 돼요? 4억이에요. 4억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데, 근데 순수 보증금이 아니라 2번에 보면 환산 보증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상가 임대차라는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고요. 월세가 210만 원이에요.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자, 2억에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냐면 1분의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억 1000이 되죠. 합치면 얼마가 나요? 4억 1000이에요. 4억 1000. 그럼 이렇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일 때만 적용한다고요? 4억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예요? 이하. 예. 그럼 이런 경우 보증금 2억에 월세 200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합치면 4억이죠. 자,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4억 이하이면 적용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임대인이 월세 10,000원만 올려달래. 10,000원만. 자, 그럼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죠. 4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받으시고. 그런데 괄호 3번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범위. 이건 완전히 왕별이에요. 요번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데 요번 민법 시험에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된 법을 원래 개정되면 바로 시험에 나오는데 개정된 조문이 하나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 볼 때는 개정 조문이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원래 4억 넘어가면 상임법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4억이 넘어가도 뭐는 적용하냐면 계약 갱신 요구 제도는 적용해요. 그래서 어디에 줄 거두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계약갱신 요구. 좀 이따 보겠지만 상가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년인데 몇 년까지는 갱신할 수 있냐면 5년까지는 갱신돼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5년까지 보장한다는 건 4억 이하일 때만이에요? 4억 초과해도 돼요? 초과해도 5년까지는 보장해줘요.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뭐는 인정해준다고요? 계약 갱신 요구는 인정해줘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뭐 4, 5, 6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파란 글씨만 보세요. 주민등록이 아니라 뭘 하면? 사업자 등록을 뭐 하라고요?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 다음 날이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자, 판례 1번은 굵은 글씨만 보세요. 굵은 글씨.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줄거두세요. 어디까지 존속해야 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게 계속 갖춰져야만 우선 변제가 있는 거고, 도중에 없어지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2번은 아까 보셨어요. 전대차가 됐을 때 사업자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차인. 아까 주택의 경우에 누구 이름을 하듯이? 전차인 이름을 하듯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게 2번 판례 똑같은 거고, 다음번에 3번 보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제출할 때 거기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달라도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겠죠? 불일치하면 공시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 할 때는 뭘 첨부해줘야 되냐면 도면 첨부해야 돼요. 밑에 굵은 글씨예요.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뭘요? 도면 첨부해야 돼요. 물론 언제나는 아니고 도면 없어도 충분히 구별 인식이 되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고, 일단 원칙은 일부를 임대차 할 때는 도면 첨부를 해라.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액수만 좀 다르죠. 소액보증금 액수, 서울시가 얼마가 소액이에요? 6,500일 때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주냐면 2,200만 원. 아, 서울에서 6,500짜리 상가 임차하기 참 쉽지 않겠죠. 이게 순수보증금이 아닌 거예요.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7,000이에요. 그럼 소액이 아닌 거였죠. 예. 소액에 해당되려면 요 정도가 돼야 돼요. 요 정도. 제가 정한 거 아닌데 저를 그렇게 보세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자 파란 글씨 중요해요. 아까 상가의 경우에도 몇 분의 1이라고 했냐면 2분의 1. 별 3개 두세요. 이게 지난번까지는 2분의 1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얼마로 바뀌었냐면 똑같이 2분의 1.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해요. 그냥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다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경매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집행개시요건의 예외 인도할 필요 없다. 다 똑같죠. 그럼 언제 인도하면 될까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똑같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똑같습니다. 자, 밑에 5번에 임대차 기간 있죠. 최단 기간 얼마예요? 1년이에요. 법정갱신 나와 있고, 그럼 오른쪽에 6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오죠. 자, 별 3개입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없는 상임법만의 특유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2년 계약 끝나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갱신될 수 없어요. 근데 상가 임대차는 5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게 계약갱신 요구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거절 사유예요. 자, 1번에 파란 글씨 몇 기 차임에 달하면 3기예요. 3기.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거고, 3번에 보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 그러면 임대인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라고 하면 거절 사유에 아니에요. 임대인이 이거나 받아라 이러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면 그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에 이루어져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3번은 동의 없이 양도전도 이건 당연히 안 되죠. 5번 보세요. 굵은 파란 글씨로 고의나 뭐라고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3기를 2기로 바꾸는 거.
그리고 중대한 과실을 그냥 과실로 하는 거. 만약에 지문에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다. 거절 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절 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요. 그냥 과실로 파손하는 건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과실을 과실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얼만큼 철거한다고요? 전부의 동그라미 그리고 대부분의 동그라미.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일부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일부가 아니라 얼만큼?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그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점유 회복이 필요하면 갱신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그거 거절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만만한 게 인테리어예요.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연장 못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서 기역과 니은, 디귿을 넣은 거예요. 기역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줄거 두실 거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예요. 당시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임대차 기간 중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간 하고 있다가 도중에 우리 리모델링을 할 거야 나가 이건 안 되는 거고 언제 했어야 돼요? 계약할 때 언제쯤 들어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공지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삽입된 거고 니은 디귿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몇 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냐면 자, 파란 글씨 뭐가 되냐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포함해서 5년. 그럼 만약에 지문에 치사하게 최초 임대차가 만료된 후 5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만료하고 5년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5년이에요. 판례에 최초 임대차 기간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 의미 없고요. 최초 임대차란 진짜 최초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인법이 주인법과는 달리 좀 늦게 시작됐어요. 2003년에 시작된 건데 그러면 상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상가 임대차를 했을까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빼고 상인법 시행 후 5년을 말해요. 그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최초 임대차. 최초 임대차. 상인법 전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차임 보증금 이거 몇 프로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상가니까 9%. 9% 이상 올릴 수 없고. 자, 5번이 새로 나온 판례예요. 5번이. 자,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얼마간 차임 안 내면 해지당할까요? 3기가 아니에요. 몇 기라고요? 2기예요. 2기. 일반 임대차가 2기인 것처럼 상가 임대차도 차임 지체는 얼마가 지체되면 해지 사유냐면 2기예요. 2기. 아까 3기는 뭐가 3기였어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3기인 거고 이건 지금 3기가 아니라 2기예요. 해지하는 건 2기면 된다. 그래서 괄호 5번이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뒷줄에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 때 계약관계가 직접은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대위해서 갱신 요구를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판례 하나만 좀 볼 건데 자, 앞에 한 장 앞으로 오세요. 한 장 앞으로 오셔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 말만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법정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도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여기서 이제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갱신 요구권이 몇 년까지 보장이 돼요? 5년까지 보장이 돼요. 5년에 한정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5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법정갱신 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5년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아무 얘기 안 하면 5년에 소멸할까요? 법정갱신은 될까요? 법정갱신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5년에 한정한다는 이 규정이 법정갱신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법정갱신 되면 5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갱신 요구는 5년을 초과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는 5년까지만 되는 거고 여기서 1년 더 연장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법정갱신 사유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 한정한다는 이 규정이 법정갱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판례예요. 자, 상가임대차는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보셨던 거예요. 차임 증감 청구. 주택은 5%, 상가는 몇 프로예요? 9%. 9%. 그리고 한 번 정하면 1년 안에 증액 못하고 증액하면 1년 안에 또 증액할 수 없어요. 자, 오른쪽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제한. 아까 주택은 10% 몇 배수? 4배수고 상가는 12% 4.5배수. 4.5배수.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임법, 상임법이고 다음 페이지에 상임법과 주임법 비교표가 있죠. 사실 상임법은 요 비교 내용만 좀 잘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집합건물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겨운 법이에요. 지겨운 법. 집합건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권리관계가 있고요. 관리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소유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권리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 권리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고 이제 관리관계는 그 집합건물이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공동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규약이 있어야죠.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의결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관리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바로 관리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권리관계와 관리관계인데 그나마 권리관계는 약간의 이해를 요해요. 근데 관리관계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 암기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없어요? 그럼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시고 시험 막판에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런다고 수업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암기가 되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뭘 볼 거냐면 전유 부분을 볼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를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 2월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럼 58년에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고층 건물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고층 건물이 즐비해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일물 일권주의를 관찰하면 한 동의 건물의 소유권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을 관찰할 수 없게 됐죠. 잘 아시겠지만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백일호 아저씨, 백일호 아줌마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그럼 이건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유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전유 부분은 아파트 101호 요게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 인정이 되려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객관적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소위 물리적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건 외벽으로 차단돼야 되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건 다른 쪽을 통하지 않고 내 스스로 출입문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아니고, 구분 건물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죠?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구분 건물이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건물 생각해 보시면 이거 층마다 다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층마다 구분 건물이에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이에요? 모른다 그랬어요. 뭘 봐야 알아요? 등기부를. 그럼 이게 제가 지은 건물인데 층마다 독립성이 있어도 제가 이걸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고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뭘 해야, 구분 행위를 해야 구분 건물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등기 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행위가 뭐냐? 자, 이게 중요한 판례죠.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예요. 예전에는 구분 행위라는 것은 집합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등기해야 한다. 이게 구분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라고 했다고요? 등기 등록 방식을 취해야 구분 행위로 인정이 돼요. 근데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 구분 행위는 뭐에 제한이 없다고 했냐면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분양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분양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양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건물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났죠. 그러면 등기안에도 건물이 완성되면 구분 건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뭘 했어야 되는데? 등기 등록했어야 되는데. 그럼 예전에는 등기 등록을 건물 완성 전에 해요? 완성되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판례는 완성 전에, 완성 후에 해야 돼요? 전에도 돼요? 전에. 시기의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방식은 등기 등록이라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필요 없다고요? 방식의 제한도 필요 없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이게 판례가 변경되었고 요번 시험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우리 25회 시험부터. 근데 25회 시험은 집합건물법에서 출제하지 않고 물권변동 파트에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있는 건물에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구분 건물이 돼요? 안 해준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변경된 판례니까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그러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 전유 부분일까요? 공용 부분일까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전유 부분이죠. 그럼 공용 부분이라는 건 뭘 공용 부분이라고 하냐면 건물에서 뭘 빼면 전유 부분 빼면 그게 뭐예요? 공용 부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빼면 공용 부분이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앞에 5개 주차장이 있죠. 야외 주차장. 공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어디에서 빼라고요? 건물에서. 요건 좀 이따가 나오는 대지권이에요. 대지사용권이고. 그래서 공용 부분은 건물 빼기 전유 부분. 그럼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에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 있고 이 구조상은 말하는 학자에 따라서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좀 통일해서 쓰지 학자마다 말을 달리하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뭐냐면 생긴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도, 계단,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생겨먹은 게 공용 부분이죠.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규약이나 또는 공정 증서로 공용 부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아파트 101호가 있어요. 그럼 101호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규약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파트 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쉬시게 노인정으로 하겠다. 또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놀이방으로 하자라고 뭘로 정해버렸다고요. 규약으로 정하면 이건 공용 부분 되는 거예요. 뭘로 정했다고요? 규약.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파트 101호니까 여전히 뭘로 보일까요? 여전히 전유부분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공용 부분 취지를 등기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 또 시험에 또 치사하게 이렇게 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므로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OX예요. 틀리는 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인데 뭐하러 등기해요? 등기하는 건 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 줘야 합니다. 자,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띄어요. 분리처분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해요. 절대적이다. 만약에 지문에 규약으로 정하면 공용 부분 지분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 OX요? 절대 안 돼요. 전원이 동의하면 공용 부분 분리처분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운명을 함께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모두 갖는 거예요. 공용 부분 지분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별도 등기. 이건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넘어가면 당연히 가는 거지 공용 부분만 이전 등기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고. 자, 그럼 공용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론 잘 써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 잘 써야 돼요. 용도에 따라.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물을 어떻게 쓴다고 하죠?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써요. 지분 비율. 이게 일반 민법이에요. 근데 집합건물법은 지분 비율로 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쓴다고요? 용도에 따라 써요. 용도. 승강기면 승강기 용도에 따라 쓰는 거지 평수 넓은 데 산다고 더 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분 비율로 쓰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서 붐벼요. 20층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문이 열렸어. 50평에 사시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어이 25평 뚱땡이 내려 이러면 네? 내려야 되냐면 안 되는 거죠. 뭐에 따라 쓰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죠. 지분 비율이 아니라 뭐에 따라 쓴다고요? 용도에 따라 쓴다. 이게 이제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유 부분 보셨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고 하나가 뭐예요? 대지 사용권이에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책 보지 마세요. 책은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이 흐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나마 권리관계니까 이해를 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구하셔야 돼요? 땅 사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야 우리 나중에 나이 먹으면 친한 친구 우리 6명이서 동호인 주택 지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죠? 예. 그래서 얘들이 이제 예를 들어 A외 5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얘들은 이제 그 뜻을 실현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땅. 토지 없는 건물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 지으려면 땅을 어떻게 해요? 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A, B, C, D 이런 사람들이 갖는 대지권의 종류는 뭘까요? 샀으니까. 돈 주고 사면 무슨 권을 취득해요? 소유권. 그럼 대지권은 일반적으로 뭐겠어요? 소유권이에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 살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데 대출 위험해요. 지금 초저금리로 가죠? 1.75%예요. 이게 1%까지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어떻게 한대요? 인상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집값이에요. 집값. 그러면 그 대출 지금 나라에서 엄청 꼬드기잖아요. 대출 받아 집 사라고. 집 샀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감당할 수?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또는 항상 그 이자율, 이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다 갑자기. 예. 물론 대출 받아서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대출 받지 않는 걸 전제로 하면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토지 임차권일 수도 있죠. 물론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최장기 몇 년 제한이 있어요. 10년 제한. 그럼 땅 10년 쓰려고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되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나중에 볼 게 이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권리는 아니지만 점유사용권도 있어요. 이 점유사용권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지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지권하고 대지사용권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말은 아닌 거예요. 대지사용권 중에서 분리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등기한 걸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실제로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을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대지사용권은 만약에 소유권에 한정한다. OX예요? 틀려요. 빌려 써도 되고 대지사용권은 한 필 토지여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수개 필지가 하나의 대지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필지 일부가 대지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도요. 따로 팔아도 될까요? 전유 부분과 함께 넘어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호에 사는데 이 아파트 101호 살면서 101호의 대지권만 팔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랑 같이 팔아야 돼요?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띱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일체성은 이 공용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했죠. 얘는 상대적이다라고 해요. 왜 상대적이라고 하냐면 얘는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분리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규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처분은 금지됩니다. 그럼 규약이 별도로 안 정했는데 분리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은 무효예요. 무효. 자, 뭘로 정할 수 있다고요? 규약. 오로지 규약. 만약에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서 분리가 되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무효. 뭘로만? 규약으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이 정하면 대지권만 분리처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대지권만 분리 취득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러면 전유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위험에 빠지겠어요? 철거할 위험에 빠지잖아요.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니까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 매도 청구권이 생긴다. 그러면 이 분리처분이 금지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를 뭐 해야 될까요? 등기해야죠.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를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물권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모르고 선의로서 토지의 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의 전유분 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대요.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철거는 좀 심하니까 이 선의의 물권자가 그 전유분 소유자들한테 뭐 하라고요? 건물 팔고 나가. 이렇게 매도를 청구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려운가요? 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만을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살아요. 바글바글. A, B, C, D 사는데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샀대요. 이게 원래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규약이 정하거나 이 분리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아서 갑이 샀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얘들은 지금 토지 이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이거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철거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건물을 철거하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들한테 뭐라고? 팔고 나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료 얼마 주겠다. 근데 이 301호 사는 아저씨는요. 머리에 빨간 띠 묶고 절대 협상 안 한대요. 그러면 갑이 아저씨 건물만 파서 철거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팔고 나가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뭐가 정해놨다고요? 법이. 이게 시가매도 청구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아직도 모르면 다음 기회 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규약으로 정하는 게 언제냐면, 자, 아파트가 한 개 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오래된 아파트여서 땅이 되게 넓어요. 그럼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이 땅을 놀리느니 규약으로 여기다가 한 동을 더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양한 사람들에게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팔았어요? 대지권만 팔았어요? 아니, A, B, C, D가 이렇게 살아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땅덩이 넓은데 놀림 뭐해?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자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불병정 이런 사람들이 요거를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받으면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두 취득해요. 대지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얘들한테 판 게 전유 부분도 팔았어요? 대지권만 판 거예요? 자기들은 전유 부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준 거잖아요. 이게 뭐 한 거라고요? 분리처분한 거예요. 어떻게? 뭘로? 규약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해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이해 안 되셨어도 중요한 건 뭘 기억하라고요? 규약으로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흥분하던 도중에 시간이 2시가 넘었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